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섭외가 왔을 때 그냥 먹고 다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그 음식에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고 이야기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간 게 음식이거든요. 이를테면 서사 자체가 냉면 같은 경우에 그냥 한겨울에 김칫국에 말아 먹던 산골의 음식이 지금은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의 인문적인 감성이나 심지어 친구 사이에 주먹 다짐 가게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기호의 단계로 다투게 만드는 그런 서사를 획득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또 서사라는 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 음식들은 사실 별것이 아닌 얘기들일 거예요. 제가 뭐 요리계의 제 별명이 다시다거든요. 예. 안 치면 섭섭하고 쳐봤자 거기서 거긴 제가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먹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의와 의미를 갖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가 종로 5가지 않습니까? 종로 5가는 운종가라고 하는 운종가는 사실 3가까지가 운종가로서의 가치가 있죠. 이쪽으로를 운종가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울의 서사가 이쪽에 중인들이 뭔가 활동하고 있던 그리고 뭔가 실무적인 관청들 중요한 관청의 산하 관청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거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오늘 이따가 얘기할 시장이라는 것은 광화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유럽의 시장과 한국의 시장이 다른 건 한국의 전통적인 시장들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시장 자체가 근대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외곽의 상설 시장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서울이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남대문 시장은 태종 때쯤 조선 초에 중요한 창고와 교역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그러니까 국영 창고 역할을 하면 거기서 약간의 교환이 이미 이루어지던 형태로 남대문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인 시장의 역할들은 강점기 전에 근대적인 시장을 정비하면서 자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소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남대문 시장이 포괄적으로 소비 시장으로서 큰 역할들을 해 나가다가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니까 이제 서소문에 어시장을 떼어주게 되고 떼어줬지만 그래도 종합시장으로서 수산물 시장을 지하에 가지고 있었고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소문의 어시장은 또 노량시 시장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번개시장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성이라는 게 함부로 확정되고 획정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공적인 힘으로 없앨 수가 없게 돼요. 그 번개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무허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실은 전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단속은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용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서울의 이 종로 5가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힘은 결국은 청계천 라인까지 뻗치면서 동대문까지 이어져서 과거에 우리들이 서울이라는 공간, 적어도 이제 조선 시대 물류가 활발해지는 물산이 생산력이 높아지는 조선 시대의 중기 이후의 힘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있으면서도 실물이 없더라도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 사방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옆에 있는 창신동에 가수에 대한 기억을 먼저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문화적인 측면이고 창신동이야말로 또 봉제의 제일 하부 구조로 떠받치는 지금도 그냥 있으면 뭐 나나인치 막 가면 그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서 이북 사람들이 서울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전 공장을 돌리는 그 전력의 공급들이 이북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력의 힘이 이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공장들이 그다음에 이제 연료를 수급할 때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것들이 이북에서 공장을 세우기에 유리하니까 예를 들면 뭐 거대한 제분 공장이나 뭐 그다음에 제빙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그러니까 남북 분단과 전쟁을 말할 수 있겠죠. 그때 그분들이 대거 남한으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게 창신동의 힘이 거기서 그분들의 생계와 그분들의 발전, 우리나라 시장의 힘, 지금 뭐 패션 메카라고 우리를 패션의 힘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창신동과 청계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태일의 붕어빵이죠. 전태일은 정작 소설 그 전기에서는 결국 여공에게 자기 차비를 털어서 사주는 물질이 풀빵입니다. 풀빵과 함께 또 전태일이 감자탕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그 라인에 실제로 그것이 뭐 사실인지 확인 안 되지만 그분이 뭐 그런 걸 거짓말을 전태일 팔아서 감자탕을 팔아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 문화의 장소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시대성을 다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 한 수를 뜨더라도 그것에 느끼는 가치를 새삼 되새겨보고 되새김질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탈리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뭐 99년도에 갔어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 이제 시발점에 있었던 밑에 그 핀 포인트를 찍혀 있는 곳이 도달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바다를 해서 가지는 않았고 육로로 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했더니 24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걸어가면 7일 8시간이 걸립니다. 헤엄쳐서 가는 건가요? 구글이 보면 좀 엉뚱한 짓을 잘하죠. 여튼 저 위에는 요리학교에서 견습을 하러 갔는데 저 시칠리아 남단까지 기차로 굉장히 긴 시간을 걸려서 갔어요. 근데 저는 왜 저길 갔냐면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해서 북쪽에 좋은 식당은 동료들이 다 가고 저기가 하나 남아 있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이라는 꼭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혹시 꼴찌를 하셨으면 기회가 다시 생길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식당을 갔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보이는 가운데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저기가 이제 망해가는 시골 도시인데 인구가 노인밖에 없고 한 2만밖에 없고 요리를 진짜 못해요.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간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짐을 싸서 딴 데로 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제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요리는 손으로 하는 건 하수고 입으로 하는 게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란 걸 뭐라고 설명하면 이걸 잘하면 이게 생긴대요. 이태리 말로 이거 지폐를 만지는 걸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가게 손님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요리를 못하니까 홀에 나가서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방에는 되게 실력이 좋은데 각광받지 못하는 사람을 채워 넣어요. 걔네들이 요리를 해요.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요리를 막 했죠. 시키는 대로. 뭐 잡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냐면 멸치 시장에서 멸치 10마리는 우리나라에 얼마겠습니까? 멸치 10마리? 지금 시세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한 500원? 네, 한 500원 할 거예요. 그죠? 한 마리에 50원. 멸치 싸잖아요. 그물만. 10마리를 사가지고 손님한테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깠는데. 지는 손도 안 대고. 그래서 그걸 까서 5만 원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새벽에 가서 내가 뭐 이름을 대충 대죠. 파울로 데 마리아라는 어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멸치의 장인인데 그 사람한테 직접 사갖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구라가 49,500원을 벌어주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궁금해하니까 새벽에 나오라 그러더니 차에 태우더니 진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여기 가는 거예요. 에트나 화산에. 그래서 에트나 화산에 가서 버섯 캐는 아저씨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라가 아니에요. 다 잘 알아. 아, 이 사람이 뻥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잘 관찰을 했죠. 차를 타고 가요. 가면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요. 왜냐하면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차가 막 벼랑으로 막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저 에트나가 길에 마을이 다 소개 알죠? 딴 데로 쫓아내는 거. 스스로 이제 공공 명령을 내리겠죠. 여기 살지 마라. 이 길에 이렇게 호두만한 까만색 화산재, 현무암 같은 거 그게 막 떨어져 있어요. 푸죽죽죽 하면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벌려고 버섯을 캐러 가는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약간 무섭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또 버섯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가서 우리가 버섯을 뒤에서 썰고 멸치를 뱉다고 있으면 이야기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뭐 요리를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저기서 에트나에서 안에서 버섯을 따고 그걸 사고, 그러니까 버섯을 먹어보면 화산재 토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미네랄이 막 이렇게 응축된 맛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섯이 우리가 보통 먹으면 새송이 막 이런 거 먹잖아요. 뭐 양송이 그 재배하는 농민분께 죄송하지만 사실 이렇게 응축된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왜 응축된 맛이 나냐면 우리가 사람을 낳으면 뭐 서울로 보내고 말을 뭐 하면 제주도로,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치열하게 겨루는 곳에 가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긴 왜 그러냐면 버섯도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습한 곳에 자라잖아요. 버섯은 물을 많이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저 화산재 토양이고 시칠리는 비가 1년에 300에서 400밖에 안 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오죠? 한 2,000 오죠? 1,500 정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그래도 귀한데 거기에 좀 내린 비가 밑으로 다 빠질 거 아니에요. 화산재 토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버섯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버섯으로 태어난 어떤 개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거예요. 물방울을 악착같이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요만큼 하나 딱 구워 먹었는데 향이 쫙 퍼져요. 그게 송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송이가. 예. 재배하지 않은 자연에서 다투고 있는 송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버섯을 그 농부한테 사요. 그리고 꼭 깎아요. 예,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가면 한 10분, 20분 가면 생선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다 알려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한테 장을 맡기려고. 저놈은 속여. 저놈은 바가지를 씌워. 저놈은 착한데 술을 먹고 와서 물건을 맨날 엉뚱한 걸 가져와.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장사 수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합니다. 가서 야, 너 저번에 내가 갖다 달라고 한 거 안 갖고 왔잖아. 그렇게 먼저 시작해요. 딱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막 그 이태리 설레발 아시죠? 예,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이런 거.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싸게 얻어내요. 그래서 그렇게 싫고 온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가 어떠냐면 우리가 껍질을 벗겼는데 그 안에서 반짝반짝해요. 멸치가. 멸치 빨리 죽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등푸른 생선은 잡혀 올라오면서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잡혀 올라오면서. 그런 생선인데 그게 얼마나 물이 좋으면 이렇게 싹 껍질을 싹 비늘을 벗기고 싹 속껍질이 있거든요. 생선은 비늘 앞고 밖에 외투 껍질이 있잖아요. 그걸 싹 벗기면 생선을 누르면 탱탱볼처럼 튕겨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 그렇게 싱싱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중해여서 그런지도 몰라요. 뭔가 거기가 춥지가 않으니까 지방을 많이 몸에 없어요. 생선들이. 그러니까 살이 좀 단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여기서 갖고 있는 지역의 힘이었어요. 그걸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있지? 그럼 맨날 이상한 메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뭔가 혹할 만한 요소로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슬로푸드 시칠리 창설 멤버예요. 슬로푸드 아시죠? 제가 이태리 갔을 때 한 몇 년 전에 본격화됐어요. 그 당시에 각 지역 지부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원래 생리학 같은 걸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이라 좀 이렇게 이빨이 세요. 그래서 그런데 가입을 해갖고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데아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슬로푸드의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이론가예요. 이론가. 그 사례도 만들어내고 사라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슬로푸드의 핵심 뭐냐면 농약 안 친 거 먹자 이게 아니에요. 산업적인 것을 멀리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달팽이 모양이 슬로푸드 모비멘토의 핵심이거든요. 농약 친 거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결한 유기농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뭔가 좀 약간 다른 운동이 정치 결사죠. 정치 결사. 이 사람이 그런 이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탈리아 남부는 산적이 탄생하거든요. 로빈 후드 같은 의적도 탄생하고. 근데 시칠리는 마피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결사의 힘이 정치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더 강한 거죠. 그런 시칠리 땅이니까 막 오만 외세들이 다 쓸고 가니까 거기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충돌이 많고 거기에 자라는 작물이나 이런 왜 갖다가 심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의 포도 품종이 시칠리에 되게 많아요. 본토에 거의 없는. 그러면서 막 그 희한한 맛을 내는 와인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시칠리의 힘인데 그런 것들을 막 발굴해서 요리에 쓰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게 이 아저씨가 잘 가는 피자집이 있는데 거긴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러니까 시칠리안 그 코코아가 있습니다. 카카오, 까루뽀라는 건데 그 쌉쌀한 뭔가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디저트에도 쓰고 막 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몬드나 호두를 까고 나면 그것이 막 쓰레기 이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쓰니까 굉장히 많이 생겨. 그걸 피자 가게 아저씨 갖다 주는 거예요. 피자를 구울 때 장작을 떼잖아요. 야, 장작 떼지 말고 이것 떼. 그럼 뭔가 피자의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피자는 원래 나폴리 거예요. 시칠리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약간 변방에 서자처럼 있던 시칠리 피자인데, 게다가 이 도시가 모디카라는 도시는 버려진 도시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개판된 도시거든요. 노인들밖에 안 살아요. 먹고 살 거리도 청년은 다 외부로 다 나가요. 근데 그걸 줘서 피자에다 떼니까 서사를 획득하는 거예요. 까르보로 만든 피자. 먹어보면 장작으로 뜬 것도 맛이 없어요. 참나무 장작이 맛있지 호두 껍질 태운 게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서사를 획득하니까 사람이 그걸 먹으러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데 구석에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아저씨한테 가서 그랬대요. 야, 1,000원 올려. 1,000원 올리라 그랬네요. 아,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의와 서사와 진리를 다 획득하는 거죠. 그게 슬로우푸드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로컬하고 슬로우푸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슬로우푸드 한국 지부도 생기고 뭔가 그것이 운동의 개념으로 현장에서 요리사들이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뭔가 그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하는데 요리사들은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접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여 파는데 뭐 파주 장당콩으로 담궜다 칩시다. 매주가 하나에 2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제주도에 사라져가는 노화의 그 맛의 방지에 올라간 제주 푸른콩으로 된장을 담그면 매주가 5만 원이에요.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뭐 2배는 할 겁니다. 근데 된장찌개가 우리 장당콩으로 수익콩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얘기할게요. 8,000원. 장당콩으로 하면 12,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제주 푸른콩으로 하면 18,000원 받아야 돼요. 된장찌개를 18,000원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왜? 서사를 획득했으니까.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확장됐으니까. 제주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주의 산물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운동 의식도 장착해요. 야, 맛은 수익콩보다 좀 없더라도 그거 팔아주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 콩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는 팔아줘요. 그게 왜 그렇죠? 지역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공동의 어떤 공동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도 결국 그겁니다. 지역의 것은 어떤 경우엔 더 맛있진 않다. 가장 우량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주게 되면 뭔가 얻는 이익은 훨씬 많아질 거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베스킨 라빈스 먹게 되는 거죠. 흑임자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김용삼 씨가 만드는 흑임자로 만들고 유기농 설탕을 사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0원이 누가 사 먹겠습니까? 색깔도 안 예쁘고. 그런 게 물론 맛있어야 되겠죠. 맛있어요. 예.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런 것들이 로컬이 승리하고 있는, 물론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뭔가 되게 실리의 시대에 들어왔고 그런 저변이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뭐 세계화와 연관돼 있죠. 실리적이지 않은 것들의 어떤 수세 국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잘 노출되고 뭐 특히 우리가 운영하는 개인 미디어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며 뭐 인스타그램 그런데 노출이 많이 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산업적으로 보면 되게 약해요. 로컬은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서울은 지역성이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서울이야말로 그러니까 개성에서 여기가 한 70km, 한 80km 됩니다. 예. 개성의 위성 도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행궁에 가깝고 그죠? 예. 제가 역사를 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개발된 곳이고 뭐 유사시에 한강 쪽에 있으니까 한강 위에 산들이 있고 뭔가 방어진지도 펼칠 수 있고 거기다 도성 만들고 깨놓고 한강 다리 끊으며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준비를 해서 결국은 옮기게 되죠. 태종 때 정도 돼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굉장히 많은 서울이라는 게 500년 이상 오랜 기간 성장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수도가 됐고 굉장히 많은 역사성이 저기에 지뢰밭처럼 막 예, 터져 있습니다. 막 밟으면 터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위에다가 일제 강점기에 경성이 결국은 그 축선 한번 쭉 보세요. 배로 부산에 도착을 하고 물류와 인원들이 그리고 결국은 만주를 경락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조선 반도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었다는 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 식민으로 시장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 예. 뭐 팔아먹을 데가 별로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그렇게 봤다는 주장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경락하는 게 훨씬 컸겠죠. 예. 땅도 크고 물산도 많고 뭘 팔아먹어도 많이 팔 수 있고 또 러시아와 맞대면서 뭔가 더 큰 걸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경성까지 철도 연결이 결국 되고 그것이 이제 만주까지 연결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내용을 채워놓고 있었던 도시였고 그 안에서도 지역성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로컬 지역성이 발생합니다. 야 무슨 수도에 지역성이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로컬에 대한 개념의 시작점에서 드는 의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앙에도 로컬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엔 뭐 한성, 뭐 도성 이렇게 조선조 때 그렇게 지금 김홍도의 국중 소장품이에요. 저건 뭐 파는 그림이 아니겠죠. 매매가 안 되는. 지금 보면 너무나 똑같죠. 저기 뚝배기가 다만 하얀색이긴 한데 저게 지금 있으면 한 상태가 좋으면 50억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쓰는 뚝배기의 그런 형질이 아니라 과거의 그 막사발 형질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릇이죠. 저기 이제 사발했고 열을 보존하고 앞에 보이는 게 저기 항아리 같은 게 저 술이에요. 술을 푸고 있습니다. 저기 고기로 술을 푸고 있고 우측에 주먹을 들고 있는 게 술잔이죠. 밥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밥은 이미 제공했고 술을 한 잔 더 제공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 음식이 결국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패스트푸드로 기능했겠죠. 그래서 저 사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 멀리 넘어가 이제 무학재겠죠. 그게 저기 도로로 확장이 되기 전에 되게 좁죠. 예, 옛날에 언덕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파주 지역 쪽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끌고 고향 파주 이런 쪽에서 이제 나무를 해서 가지고 도성에서 팔고 저 앞에 영천시장이에요. 영천시장이 떡집과 국밥이 유명합니다. 왜? 두부집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건 서대문 형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서대문 교도소였다가 지금은 이제 역사 자료로 쓰고 있죠. 역사 구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부는 당연히 아시죠. 뭔가 순백의 의미로서 죄를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서민 음식이기도 하고 또 떡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저기 아닙니까? 저길 통해야 황해도, 개성, 평양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동 식사로서 떡을 팔았어요. 떡 아줌마, 떡모, 병모들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함지를 넣어놓고 떡을 팔면 행인들이 사서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밥은 저렇게 장군들이 모이는 거죠. 저기서 뭔가 물먹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연료예요, 연료. 그러니까 연탄이며 석탄이며 기름이며 가스는 되게 압축된 연료잖아요. 그리고 그건 압축돼 있으니까 뭐 물론 당연히 내연기관 이후에 그것이 좋아졌겠지만 그것이 서로 결합돼 있죠. 석탄이나 이런 것도 내연기관이 나오고 이동시켜 줬으니까. 가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나무라는 건 열 효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 대비 압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 굉장히 많은 나무를 해갖고 와봐야 집에서 겨울에 떼면 연료로 떼고 밥 해 먹어버리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나무 들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연탄 시대였는데 어렸을 때 집에 연탄을 들이는 게 제일 큰 부모님의 걱정이었거든요. 공간과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런 것들이 저분들이 하고 나면 그럼 저기서 바로 우리가 소를 제일 많이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소 잡는 건 조선조의 초기부터, 고려 때부터 그랬지만 조선조도 그걸 이어받아서, 고려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했죠.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아니었겠지만, 원 개입 시기에는 아니었지만 불교 국가니까 살생하지 말아야 되고 고기를 권장하지 않았겠죠. 또 당연히 농경 국가니까 경운이잖아요. 소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이제 불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경운기니까 못 잡게 한 거죠, 소를. 근데 소를 사실상 속전을 내고 그렇게 잡았대요. 강명관 선생님의 그 소고기에 대한 역작이 하나 있는데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제사에 쓰면서 거기에 이제 결국 굉장히 그 소고기를 둘러싼 이익 집단의 어떤 첨예한 대립과 협동, 그리고 나눠 먹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소를 결국은 서울은 소를 잡음으로써 뭔가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그러니까 유교 국가인 조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수요,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소고기가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지 말라고 해놓고 소고기를 제사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둘러싼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뼈를 받아서, 뼈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소를 잡아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서 해장국을 끓이는 거죠. 내장과 소뼈. 그래서 여러분 해장국, 곰탕, 설렁탕 이걸 구별하십니까? 현대는 구별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 구별의 의미가 없어요. 된장을 넣으면 해장국, 그리고 선지와 된장을 넣으면 해장국. 뼈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뼈는. 그러니까 설렁탕과 소머리 곰탕이 분화된 건 8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설렁탕에 원래 소머리가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소머리 곰탕을 분리해낸 건 상업적인 의도죠. 왜냐? 설렁탕이라고 하면 이미 수없이 팔아먹고 있는 음식인데 어느 날 소머리 곰탕 이렇게 하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정말 이름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저렇게 국밥, 이 소머리 곰탕, 국밥, 해장국, 설렁탕 이런 게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실리적인 이익 구조, 그리고 소를 먹어야 하고 법전에선 금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살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은 살인이 아니고 살우, 소 잡는 것만 막는 걸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서 단속을 했다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 잡는 게 횡행했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소를 또 많이 잡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소를 잡아서 최대 사형까지도 했지만 그렇게 중벌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속전,
그러니까 법에는 금하니까 관청에서 소를 잡으면 대신 벌금을 내는 거예요. 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형벌의 구조가 이제 자연스럽게 짜이는 거죠. 속전을 냈으니 면죄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 관에서는 속전을 받아서 국가에 수입이 됐으니까 또 이익이에요. 그런 면에선 그렇게 서로 공동이익을 했던 것이 소 잡는 행위였다. 그것이 서울의 로컬 음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청진동 해장국의 컬러 사진인데요. 70년대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기가 다 청진동 일대 재개발 통해서 없어지고 옆으로 옮겨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노포인 이유는 결국은 서울 음식이라는 어떤 딱지 때문에 그래요. 서울 음식은 대를 물려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은 옛날에 일하는 사람들의 음식이었잖아요. 아까 보듯이 행전치고 초립을 쓰고 이동하는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이 사 먹는 음식, 삿갓 쓰고 이런 거 가져온 사람의 음식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더 많이 먹는 사람 누구였냐면 다동에서 밤새 기생하고 놀고 도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먹는 게 해장국이죠. 우리 현대 시대 때 누가 먹었죠? 또 고고장. 고고장에서 4시까지 춤을 추고 문을 딱 열어 좀 나가서 해장국집 가서 소주에 해장국 먹고 첫 차 타고 집에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해장국집이 그렇게 쓰였어요. 여러분들은 안 가셨나요? 고고장, 그 다음엔 디스코장. 클럽 다니셨어요? 27살? 아, 이태원 클럽. 이태원은 훨씬 비싼데 입장료가. 저는 종로 2가에 마블하고 1,000원짜리밖에 못 가봤습니다. 거긴 끝나고 해장국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입장료 1,000원도 겨우 냈는데 해장국 집에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게 뭐냐면 순두부 구루마가 있었어요. 두부는 싸잖아요. 그래서 양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한 국자씩 퍼져요. 그게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 해장국이 500원이면 그거는 100원. 어디 있었냐면 서울극장 뭐 관철동 이런 데 쫙 나와요. 새벽에. 두부를 밤새 쑤어 갖고 그 구루마라 그랬죠. 그 손수레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미원 치고 고춧가루 치고 이렇게 해 갖고 파 치고 마늘 쳐서 먹고 첫 버스 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아, 수학의 정석은 역시 어려워요, 엄마. 고등학교 때 갔단 소리죠. 예.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부대찌개 사진인데요. 부대찌개 아미스튜라고도 번역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미스튜가 뭐냐? 부대찌개인데 부대찌개는 꿀꿀이죽하고는 달라요. 제가 정밀하게 좀 취재를 쭉 해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꿀꿀이죽이 실제 있었죠. 뭐 미군 부대 같은데 버린 음식을 드럼통을 하치하라고 버리면 그걸 이제 트럭에 싣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물론 군산에는 군산 뭐 어디 앞에 미원탑 앞에 이렇게 다 팔았어요. 부산에는 또 어디 미군이 진주한 곳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기준은 회연동, 남대문 시장. 근데 꿀꿀이죠. 뭐 그때 돈 5원, 10원. 그래서 거기에 담배꽁초도 나오고 이빨 자국 있는 소세지 나오면 행운 버린 거니까. 그러면 뭐 덜어 상한 것지만 푹 끓이니까 먹어도 크게 탈. 그때 우리의 장은 굉장히 튼튼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게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걸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나라에 여행 가시잖아요. 물만 갈아 먹어도 다 설사하고 난리 나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람이랑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저거는 처음에 탄생부터 버린 음식은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취사장에서 짬시키는 거. 그러니까 병사들이 먹고 버린 잔반이 아니고 취사장에서 이렇게 쓰고 남은 찌꺼기. 왜냐?
저 때는 우리나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 공장도 없고 우리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전량 냉동으로 미 본토에서 가지고 옵니다. 비행기로 수송기로. 그래서 각 부대에 냉동으로 다 나눠주고 나면 냉동을 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동하는데 딱 인원수에 맞게 해동할 수 없잖아요. 그날 먹을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을 맞게 해동을 했는데 그 박스가 안 맞다 보면 1,200명분을 해동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 위생 규칙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시 재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속들 있죠. 그러니까 요리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기 이거 가져가도 돼요? 하면 그래 뭐 가져가 이랬겠죠 미군이. 거기 이제 책임자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근처 식당에 판 거예요. 그게 부대찌개 탄생입니다. 그게 제가 봐선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것이 이제 그것이 뭔가 입증되지 않은 불법 반출이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부대찌개 동두천 동두천이 미군으로 치면 최전방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책 근무를 안 하잖아요. 동두천 2사단 앞에 전진되어 있는 전투부대가 최전방이에요. 그러니까 철책선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나 철책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전투병들이 이제 훈련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이제 음식을 버리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부대찌개 집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반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합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대의 식품을 사는 거죠. 소시지, 햄, 민찌고기 그 핵심이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할당 되게 싸잖아요. 뭐 식품이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 거 사갖고 나오면 부대 앞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그걸 샀대요. 이제 밀반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김치찌개에 미군들은 절대 먹지 않았대요. 제가 여러 군데 취재했는데 미군이 와서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도 뭐 50년씩 된 노포예요. 근데 팔아본 적이 없대요. 사실상 덜어 없지는 않았겠지만 미군들은 먹는 음식을 생각지 않았대요. 그럼 누가 그럼 먹어요? 군속들은 간혹 먹었대요. 군속.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미군 부대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여자분과 대체로 결혼한 경우가 많아서 와서 같이 먹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지 미군들을 먹었다 이거는 낭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2사단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미국 부대찌개 탄생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지역별로 부대찌개도 지역성이 있어요. 공군이 있는 오산 K6 뭐 이런 기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공군은 조금 더 뭐랄까요? 군대 안에서도 장교들이 많고 간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리치해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치즈가 들어가는 걸 오산 송탄식이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그래야지 구라를 풀 수 있습니다. 부대찌개 지역성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동두천은 김치를 넣는 게 동두천식이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김치찌개에 그걸 넣었으니까. 그리고 멸치 육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많아요. 그다음에 문산은 거기도 육군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산식도 있는데 문산 파주식은 파를 많이 넣어요. 대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끓여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고기를 조금만 넣는다는 거예요. 햄과 치즈를. 햄과 이런 종류. 치즈는 안 들어가요. 제일 럭셔리한 건 어디겠습니까? 이태원식입니다. 이태원은 미 8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의 반출이나 이런 게 제일 여유롭고 흔했어요. 그래서 고암 식당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암 식당이 왜 고암 식당인지 아십니까? 코리아 아메리카의 준말입니다. 그걸 한글식으로 바꾼 거예요. 코암. 멋지죠?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음식은 그러면 슬픈 음식이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음식의 탄생을 둘러싼
미군의 주둔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 다음 세대에 저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해석이 다르겠죠.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는 것도 자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 땅에 있고 그런 과정 자체가 수용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대하게 봐서 뭐 그것이 문화접변의 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지. 예. 청국장이 뭐 청나라에서 전쟁터에서 속성 발효한 된장으로 먹었기 때문에 청국장이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청국장은 빨리 띄워 먹는 거잖아요. 메주를 안 만들고. 뭐 그런 식의 문화접변이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된장이니까 우리가 안 먹어? 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하려면 충분히 텍스트를 봐야 된다. 그죠? 자, 우리 오늘 얘기의 어떤 핵심 얘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성 음식, 호남 음식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저 사진이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하나 퍼왔습니다. 중국집에서도 김치가 5종류가 나온 거예요. 저는 3종류는 봤거든요. 3개, 묵은지, 겉절이, 그다음에 무로 만든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집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렇게 김치를 맛있는 걸 중국집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안 써요. 호남은 대부분. 물론 대도시에서는 덜어 씁니다만 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예상 답이 뭐예요? 아, 우리는 정말 로컬 푸드, 예? 우리가 손으로 담근 김치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죠. 하하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 옆집에서 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은 대부분 빗나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접촉하기 전엔 상상이 틀려요. 소개팅 얘기 들은 거랑 나갈 때 달라지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전혀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오랫동안 취재하다 보니까. 중국집에서도 저렇게 김치를 5개 주면 한식당은 몇 개 줘야 됩니까? 7개는 줘야죠. 7개. 퀄을 더 좋게 해서. 제가 묵은지 주는데 미치는 줄 알아요. 너무 맛있어서. 어디냐면 오지일수록 더해요. 이를테면 발전하지 않은 지역. KTX 안 들어가는데. 어디요? 고흥. 끝내줍니다. 고흥 꼭 가보세요. 음식이 다 맛있어요. 왜? 관광객이 안 오니까 안 망가지는. 요 뒷얘기에 나오는데 관광객이 오면 호남 하레비레도 망가집니다. 전라도 하레비레도. 그 맛있는 전라도 음식이 망가져요. 왜 망가지게요? 아까 얘기했죠. 옆집에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포크라는 미국 공사관에 나중에 대리공사까지 역임했었고 해군 소위로 또 당시에는 지금 소위를 생각하면 안 돼.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중위까지 진급을 했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36살인가 일본인 부인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통이에요. 이미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해군 해사 생도로 있고 임관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저런 거북선 같은 것도 자료를 미국에 소개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말을 잘했대요. 와서 금세 배웠대요. 배웠고 그래서 통역, 3중 통역을 했답니다. 일어, 한국어, 영어. 그렇게 해서 막 그런 통역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냉정히 보면 이제 첩보 활동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이없는 게 한국이 그걸 방조해요. 그 고종이 완전히 그 면장을 발행해 줍니다. 그 호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 같은 거. 그걸 발부해 갖고 어디든 가든 이걸 내밀면 이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라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때 백인들이 우리나라 다니면 되게 환대 받죠. 근데 고종의 그런 서류까지 나와요. 한국 이름은 복구예요. 복구. 포크니까 복구라고 지었습니다.
복구시예요. 근데 36살인가 등산하다 죽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 살았거든요. 제대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부산 뭐 이렇게 쭉 갔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걸 남겼어요. 엄청나게 꼼꼼하고 한식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저걸 영어로 꼼꼼하게 기록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록해서. 그러니까 1947년도에 CIA가 창설되거든요. 창설됐나? 하여간 47년도 자료에 보면 CIA가 나중에 창설이 됐는데 이 사람 때는 CIA가 없었어요. 뭔가 첩보 활동하는 게 외교부 안에 있었긴 했겠죠. 군대나.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죠. 저 사람이 남겨준 모든 자료를 보고 완벽한 첩보 활동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CIA에서. 그러니까 간첩 활동이죠. 냉정히 보면. 근데 뭐 간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종이 밀어줬으니까. 거의. 그래서 전주에 가서도 직사 대접을 받아요. 가명의 자요. 자고 그 관찰사가 어마어마하게 접대를 합니다. 기생 공연 다 보여주고 막 악기 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막 그 12척 반상 쫙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보면 12척 반상이에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밑에 보면 이제 소이, 간장, 밑에 비네거잖아요. 식초, 17번 식초, 16번 간장 이런 것들은 빠지잖아요. 김치도 첩에서 빠지니까 김치가 3종인가 있어요. 삥 둘러가면 설명드 1번이 이제 밥이죠. 밥. 콩밥이에요. 빈 라이스. 라이스 빈. 2번이 이제 소고기, 계란과 소고기를 넣는 국이에요. 국.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11, 12번 이런 게 메인 음식이에요. 고기. 그래서 뭐 생선, 젓갈도 여러 가지가 올라갑니다. 막 새우젓, 막 이런 거, 조개젓, 굴젓 이런 거 여기다 써요. 솔티하다 이렇게 써놔요. 젓갈이 지금은 냉장 유통되니까 심심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작겠어요. 염도가 30%가 넘어요. 그래야지 안 상하잖아요. 냉장 유통되면 뭐 염도가 5도, 4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또 젓갈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명란 젓갈은 많이 먹으라고 한 5%, 6% 염도가 되고요. 일반 젓갈도 10도 초반대일 걸요, 아마. 근데 옛날엔 30, 여름에 상온에서도 안 상해. 그러려면 소금이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25%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굉장히 짜게 나온. 저 사람이 기록해놔요. 솔티한 생선 이렇게 써놔요. 그게 젓갈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먹었다고 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먹는 걸 기록은 해요. 의궤, 뭐 연찬 이런 거 할 때 제사 지내거나 잔치하거나 그런 건 기록은 잘해놔. 근데 저렇게 가명 같은 데서 먹었던 접대음 이런 건 기록이 잘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본 거죠. 야, 뭐 먹는 걸 그렇게 뭐 쓰냐?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제사 음식은 자세히 써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후대 사람이 그대로 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 정조 때 정조의 그 해경궁 홍씨를 위한 환갑잔치를 차리잖아요. 그때 음식 기록은 되게 좋아요. 왜냐? 다음에 내 손주, 내 후손들이 또 그걸 차릴 때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음식을 먹고 우리 정조 대왕께서는 이런 음식을 차리셨군. 그걸 보고 또 자랑도 할 겸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좀 일상에 가까운 저런 음식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희귀한 자료예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와요. 복구에 포크에 포크 그다음에 전라도 관찰사 밥상 이렇게 치면 송혜영 박사 그 전주의 송혜영 박사가 연구한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걸 제가 퍼왔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이제 호남 전라도 취재를 오래 했죠. 뭐 20몇 살부터 지금 이 나이 될도록 거기를 매일 다니고 자주 다니고 뭐 먹고 취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광주에서 어떤 시내에 있는 식당인데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라도식 백반이라고. 그럼 저건 전라도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써야 맞죠? 근데 전라도의 심장부인 광주에 저게 써 있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전라도식 백반을 먹기가 이젠 광주에서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자기네가 전라도식 백반 한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저렇게 붙박이 광고를 간판에 써놨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그러니까 저런 음식도 이미 전라도 안에서 화석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관광객용 음식으로나 남아 점점 있게 돼요. 여러분 순천 가시면 어디 가죠? 대원식당 가서 한정식 시켜요. 근데 거기 음식이 그래도 오염이 안 된 상당히 오래된 접대 음식, 예, 고급 접대 음식. 한정식이란 말은 옛날에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정식이란 말은 일본식 용어입니다. 테쇼쿠라고 번역되는. 그걸 일제강점기 오래 썼으니까 나중에 한국이란 나라가 생기니까 1949년도죠. 생기고 나니까 거기다가 한 정식을 붙인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한식의 이름을 뭘 쓸 말이 없을까 하다가 그렇게 붙여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런 것들이 전라도 맛있는 밥상이 있는 그런데도 저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천 밥상 뭐 그런 거 많죠. 요새 저런 게 꽤 괜찮아요. 뭐 용인에 있는 뭐 산으로 간 고등어, 뭐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또 무슨 밥상 뭐 이런 데 가면 저런 반찬을 되게 정갈하게 주고 게장 시키면 뭐 옵션이 있고 보리굴비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들 먹으러 가죠. 거기 나온 반찬들 그런 게 좀 화석화되긴 하지만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되게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라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 문화를 지키고 왔어요. 왜 그러냐? 전라도에 물산이 좋으니까 그렇죠. 복구 씨가 갔을 때도 저렇게 잘 얻어 먹었잖아요. 경상도에 갔으면 저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왜? 산물이 달라. 호남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해안선이 있어요. 갯벌. 그죠? 예. 왜 그렇죠? 왜? 뭐 다른 건 없어요. 강이 유기물들을 쓸고 글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퇴적층이 많이 생기고 바다가 낮잖아요. 한 30m, 40m밖에 안 되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뭐예요? 뭐 고기가 죽고 나면 유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면 강이 글로 많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금강 뭐 한강 다 쓸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영양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이 되게 다양하고 맛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젓갈이 다양하게 되죠. 잔생선은 젓갈만 되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꺼냈던 저의 별명 다시다. 예. 천연 다시다가 그거 아닙니까? 젓갈. 종이 다양하게 새우젓, 곤쟁이젓, 뭐 강다리젓, 뭐 까나리젓, 굴젓 수십 가지 젓갈이 있잖아요. 그걸 미원 다시다로 퉁쳐버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먹을거리가 되게 다양한 전라도 음식이 다양하고 그리고 쌀이 풍부하니까 교환 능력도 뛰어나죠. 그죠? 예. 쌀이 돈 아닙니까? 그 맛있는 걸 전국 어디든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성들이 탄생할 때 이게 뭐예요? 그 흥남철수죠. 실향민들이 해방 공간에 한 150만 명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서울 인구의 20% 이상은 북쪽 혈통이에요. 예. 해방 공간에 뭐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북쪽에 기독교 되게 세잖아요. 감리교 막 이런데 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종교 탄압하잖아요. 당연히. 그다음에 뭐 신분적으로 좀 달랐던 다 넘어오죠. 내려왔죠. 그리고 그냥 정서적으로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실향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분들이 주로 뭐 전국에 흩어져서 이동선을 따라서 전국에 가지만 전쟁 기간에는 서울에 아무래도 많이 모여 살죠. 왜냐 그분들이 뭐 돈이나 금부치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피난 오니까 그냥 와요. 그냥 이불 뻗다리 들고. 그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공장 된장 간장이 잘 팔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 때는 많이 얻어 먹었대요. 사람 된장 인심 간장 인심이 좋아서 피난민들한테 많이 줬대요. 나중에는 안 줬대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왜냐 피난민들이 한번 갔다가 우리가
국군이 쓸고 올라갔다 또 내려가게 되잖아요. 피난민이 또 내려오니까 그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돈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실향민들이 그래서 250만 최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모여 삽니까? 결국 가까이, 그리고 맨몸이죠. 그리고 북에서 주로 봉제 기술이 바느질 잘하고, 왜냐면 방직 기술 이런 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창신동 이런 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합니다. 어디로? 동대문 시장. 포목집. 그래서 동대문 시장 포목집은 이북 혈통의 상권을 쥡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가게를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요, 2층이나 1층 구석에 광장시장 같은 데 보면 막 포목점들 동시에 많잖아요. 가면 연세가 한 50대신 분들 부모님 물어보면 이북이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있어요. 아주 파파 할머니들. 그분들은 어렸을 때 오신 분들이에요. 예. 남자분들은 되게 아주 어릴 때 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거의 많이 돌아가셨죠. 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은 이제 별로 생존해 계신 분이 적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계십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실향민들이 만들어낸 이게 이제 전쟁의 어떤 양상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재밌는 게 냉면 라인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냉면집은 뜻밖에도 호남 쪽에 별로 없어요. 왜? 주요 우리 정부가 이동선이, 임시정부 이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피난정부가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부산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지금도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을 따라서 같이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방어력이 좋으니까. 실향민들은 믿을 게 남한 정부밖에 없어요. 왜? 북에서 왔으니 인민군을 접촉하게 되면 위험해지겠습니까? 안 위험해지겠습니까? 예. 싫어서 왔는데 그 군대를 만난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동해서 그분들이 정주하는 곳이 대개 경부선 라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의 냉면집은 서울, 수원, 천안, 대구, 부산에 많아요. 부산은 그래서 밀면집도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는 그런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산 안면옥인데 이분들이 이주해서 대구에서 있어요. 대구에서. 평양 혈통이죠. 숯고론 냉면, 이분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제가 부고도 받았습니다. 취재 갔던 기억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탈출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전의 냉면집입니다. 평양식. 대전이. 자, 이건 부산의 밀면. 예. 밀면 얘기는 또 하려면 또 길고, 저것이 탄생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돌아가신 작관 이호철 선생님이 이제 부산에 피난가거든요. 거기서 일한 게 함흥 고향 사람이 일하는 냉면집에 일한 기록이 나와요. 재면을 해서 막 노동하는 장면이 소설에 묘사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실향민들이 부원면허 아세요? 네, 저기는 부원이 무슨 뜻이냐면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평양의 약간 남쪽, 평안북도 순천군 남쪽에 있는 순천 말고 순천군 부원면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따서 근데 재밌는 게 실향민들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막강하고 서로 잘 똘똘 뭉치냐면 면 단위도 굉장히 강해요. 북청 장학회 아세요? 북청은 면입니다. 군이죠. 북청군. 예. 근데 면 단위로도 장학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정도로 그 이북 사람 네트워크가 면 단위, 심지어 리 단위까지도 그렇게 뭉칠 정도로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왜? 일가 친척들이 없으니까 그 동양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바로 냉면을 먹으면서 이루어졌다. 근데 부원면옥은 이미 팔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임실인가 그쪽 혈통의 분이 저걸 사서 이미 노포로 4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기 사장님의 증언에서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 하나가 있는데, 저기가 계단 올라가기 되게 가팔라요. 2층에 냉면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밖에서 막 부른 소리가 들리더래요. 시끄럽게 여보 이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북식 호칭이에요. 여보 여보 이보 그러는 게. 그래서 내려다 때 뭐예요?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니까 냉면 좀 갖다 달라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냉면 먹더니 아버지가 왔는데 냉면 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아, 그분 자손이구나 알았대요. 저기가 저렴한 평양식 냉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집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북 실향민들의 강고한 아성 동대문 시장입니다. 저기서 이제 종합시장이었지만 사실 포목이 제일 강했죠. 그래서 그것이 창신동 그 일대 언저리화해서 지금도 그런 봉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북쪽은 확실히 그런 네트워크가 강하고 평안도 사람들이 또 내려오면 어떤 자기가 뭉쳐요. 그래서 냉면집이 있으면 그 옆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지동, 종로 5가 그러니까 동대문에 인접해 있죠. 거기 보면 그 옆은 거기에 이제 함경면옥이랑 곰보냉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함경도식. 함경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네, 그리고 평안냉면 옆에는 평안도 많이 살아요. 오장동에 함경도 냉면집 많죠. 거기는 함경도 사람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럼 황해도도 서울에 많이 살았는데 황해도 사람들이 서울 경기 권역이랑 비슷해서 자기 주장을 막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고 뼈대 굵은 스타일이 좀 아닙니다.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관도 많이 배출하는 게 그쪽 사람이죠. 근데 황해도는 그런 게 좀 달랐대요. 그래서 표시를 잘 안 낸대요. 그래서 황해도 냉면은 그냥 평양식 냉면을 해요. 예. 그리고 황해도 냉면이라고 안 합니다. 을지면옥 아시죠? 을지면옥은 따님이 의정부의 평양면옥의 따님이죠. 근데 남자분은 황해도 사람이에요. 황해도 서울에서 태어났죠 물론. 황해도 혈통이에요. 그래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만남이죠. 그 실향민들은 실향민끼리 통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가야 되는데요. 보트피플이죠. 예, 보트피플은 뭐죠? 저 얘기가 시작된 건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의 75년도에 사라지게 되면서 월남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 탈출했던 사람들 누가 탈출합니까? 주로 예, 사회주의 정권과 안 맞는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뭐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그다음에 화교도 많이 탈출했어요. 화교도 재산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탈출합니다. 근데 포트피플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간 게 호주에 한 20만 정도 가고요. 미국에 한 50만. 근데 그게 75년도에만 배가 쫙 와서 한꺼번에 간 게 아니니까 약간 베트남 월남 베트남 나라가 한꺼번에 막 중앙 집권 세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나 봐요. 국토도 되게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중후반까지도 탈출했대요. 거기 살면서 배를 수배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도 도망칠 정도니까 그렇게 엄격해도 그 당시엔 좀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재산 거기서 핍박을 받고 살다가 탈출하는 거죠. 일가 친척들 모여서 배를 어떻게 수배해 갖고. 그래서 많이 프랑스가 원죄가 있잖아요.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을 강제 식민지 했기 때문에 그 54년도인가 그때 물러나죠. 그 북베트남 군에게 큰 전투 디엠비엠프인가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고선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죠. 프랑스는 그거 잘해요. 왜? 알제리 모로코 아시죠? 거기에 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시민권들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받아들여서 한 10만 명 이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국수를 보면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파리가 더 맛있다 그래요. 파리, 리옹, 막세유가. 진짜 그래요. 왜냐? 물산이 훨씬 풍부하니까. 베트남은 소고기나 닭 이런 게 품질이 아무래도 프랑스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옛날에 잘해 먹던 시절의 기술과
기술과 조리법을 그대로 파리에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들이 아까 냉면집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지역을 탈출하게 되면 엑소더스 하게 되면 제일 먹고 살려면 뭘 합니까? 그래도 동대문 시장에서 봉제를 하고 했던 기술을 가진 사람 그거 없는 사람들은 되게 음식을 팔아요. 그중에 하나가 냉면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싫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마적대나 한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교의 근간이 그 사람들이 짜장면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떡집을 하고. 왜? 먹는 장사는 엑조틱하니까 뭔가 잘 먹혀요. 그래도. 그래도 기술이 그렇게 없어도 먹히. 우리나라에 지금 베트남 식당들이 수준이 되게 높지 않아요. 왜? 요리사가 오는 게 아니라 시집 온 결혼 이민자 분들이 되게 부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대부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쌀국수가 훨씬 맛있어요. 외람되지만. 물론 베트남도 이제 상당히 잘 하겠지만 대체로 파리가 더 맛있습니다. 왜? 거기에 쓰는 재료가 프랑스는 되게 싸요. 그러니까 소고기의 스테이크 거리가 안 되는 부위. 뼈 같은 거 거의 공짜잖아요. 그리고 막 아낌없이 넣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파리에 있는 식당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그 우측은 보면 본토의 하노이의 쪽 사진이에요. 잘 보면 하노이랑 밑에 호지밍, 그러니까 옛날 사이공은 엄청나게 멀어요. 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남북 관계가 우리만큼 안 좋아요. 근데 국수 문화도 당연히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근데 파리에 온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이공 출신의 대체로 베트남 사람들이었겠죠. 수도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던 사람들. 당연히 사이공식 남부식 국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를 많이 써요. 남부식 국수는. 근데 북부식 제가 가서 취재도 해봤지만 북부 사람들은 쌀국수에 허브를 안 넣어요. 고수도 잘 안 넣습니다. 고수 달라 그러니까 머리를 긁어요. 고수가 없대요. 쌀국수는 월남 국수, 쌀국수는 고수를 많이 넣는다고 알려져 있죠. 북부에는 안 그렇습니다. 남부의 관습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호주도 많이 가고 미국도 가고 파리에 가지고 거기서 다 쌀국수가 유행합니다. 쌀국수 말고 또 뭘 퍼뜨리죠? 바인미래요. 바인미. 쓰기 편해 그냥 반미. 거기 먹으면 좀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바삭바삭한 바게트가 아니에요. 바게트는 프랑스부터 물려받은 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쌀을 좀 섞죠. 남부는 쌀이 흔하니까 밀가루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습하고 그래서 빵이 빨리 물러져요. 그러니까 바게트를 해놓으면 그게 제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쌀을 넣고 좀 폭신폭신하게 만든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질감이 좀 달라요. 바게트의 바삭바삭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게트 먹으면 여기다 입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베트남에서 발견해 대비가 되니까 얼마나 흥미로워요. 베트남엔 저런 국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 출신들이 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역사적 격변이 음식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냉면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왕이 왕족이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고종이 되고 애빈데 이모군란이 왜 생겼어요? 아시죠? 그런 신식 군대를 높이 두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는 그런 문제. 그게 말하자면 정권의 내부적 알력이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민씨 정권과 족벌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해청의 그때 출납 담당관이 누구냐면 당상관이 민씨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그 사촌이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구식 군인들이 가갖고 처단합니다. 잔인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판사판인 거죠. 이모군란은 이제 뭐 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았죠. 진압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다가 흥선대원군은 중국을 싫어했죠. 쇄국 정책하고 그랬는데 명성황후 쪽에서 중국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만든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3,000명 정도 군대가 왔고 그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제물포에서 맺어 그게 뭐 조청 상호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그걸 맺어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니네 조선 땅에 와서 장사하는데 니네가 다 편의를 제공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단장수 왕서방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불만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뭐 약간 멸칭하지 않습니까? 왕서방은 약간 멸칭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교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보산 사건 터지고 우리가 화교 배척 운동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오보로 인한 것인데 그 화교를 척살까지도 합니다. 불 지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교들과 우리는 굉장히 안 좋았던 과거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잘 지내야 되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공화추 내 중국 음식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짜장면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설이 절대 아닙니다. 연구자에 의하면 저기서 시작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포에 저 사람이 화교인데요. 무역했대요. 부친이 포목상. 근데 중국집을 부친 때에 할아버지는 포목상이었고 부친 때 중국집을 열어서 사들여서 숙북걸 샀대요. 그래서 중국 요리하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왕윤성 셰프라고. 그 목포에 가면 저걸 꼭 먹어야 돼요. 중간 아세요? 목포 사람 혹시 계신 목포분 없습니까? 예. 중화로 간짜장의 준말이에요. 중간. 그래서 센 발음은 중간. 저게 왜 맛있냐면 면이 아주 기가 막혀요. 혹시 면 중에 저런 거 사리면 말고 뭐지? 아주 가느다란 거 보석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면이 되게 가는 납작하고 가는 면? 스낵면? 뭐 그런 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짜장면계의 스낵면 같은 거예요. 아주 얇고 금세 불어요. 그래서 빨리 비벼야 돼요. 빨리. 근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기는 저거 파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1인분도 뽑아야 돼요. 왜? 뽑아 둘 수가 없잖아요. 불어버리거든요. 그 짜장도 물 하나 없이 다량의 양파를 넣어서 저기 말로 조사서 다져 넣어서 만든 유니 짜장이라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가서 3그릇 먹고 와요. 저거만. 양이 약간 작아요. 간식처럼 팔린다고 합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목표까지 우리 화교의 음식 전래사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천도 이렇게 해장국 문화가 되게 발달해. 해장국은 뭐다 아까? 노름빵, 기생빵, 그죠? 돈, 그죠? 뭔가 노동 그런 거죠. 인천도 미도 취인소라는 게 뭐죠? 쌀 선물 거래소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2개인가 있었대요. 경성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그러니까 인천이 되게 잘 나갔던 거죠. 중요한 구니까. 그래서 미도 취인소가 있을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굴러다니는 도시였대요. 뭐 개도 10,000원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해장국이 발달한 게 그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노동자도 많았고 당연히 뭔가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국밥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의 해장국이 유명한데 설렁탕도 유명해요. 근데 유명한 건 몰라. 왜? 인천이 시의 위세가 좀 굉장히 약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못했어요. 점점 폐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드 추인서를 설명했던 어떤 사파입니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미드 추인. 그러니까 선물 거래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증권 그러니까 중에서도 제일 살벌한 게 선물 거래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렇게 했다니까 뭐 하루 아침에 아마 그 이수일과 심순의 그 거기서 나오는 뭐 인천 앞바다에 뭐 물건이 들어오면 박례품이 들어오면 그게 뭐냐면 그게 선물 거래래요. 선물 거래. 물건이 오지 않았는데 이런 물건이 올 테니까 이거 사겠소? 얼마에 파겠소? 이렇게 해서 미리 거래되었던 것이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은 받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해장국과 설렁탕이 유명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란 건 결국 사회 경제적 조건 아래서 배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거나 죽는 것들도 사회 경제적 요인, 게다가 그것이 정치적 요인이 결합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 그게 바로 서울의 냉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회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오징어 취재를 가서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납부거부 문제 있잖아요. 100% 조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에서 끌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있다 오거든요. 무슨 그 사람들이 간첩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간첩을 만들어서 경찰이나 보안부대나 이런 게 만들어 갖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무죄파니까 지금 해서 재심을 해 갖고, 근데 대부분 고문 후유증 같은 거로 돌아가시거나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누구냐면 또 대부분 실향민이에요. 함경도 사람이 넘어왔으니까 북에 친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 혐의를 씌우기가 좋은 거예요. 너 누구누구 접선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철저한 방공투사들인데 북이 싫어서 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얼마나 험한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서해 바다는 예를 들면 아까도 3, 40m 평균 수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내해로 갇혀 있어서 파도가 잔잔하잖아요. 근데 동해안 어떻습니까? 너울이 쳐요. 왜? 2,000m예요. 독도 밑에는 2,000m가 넘어요. 굉장히 깊어요. 물이 깊으면 어떻습니까? 파도도 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 친구가 거기 속초에서 사회운동 하는데 언론운동하고 지역신문 만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에 대병 한 병씩 드셨대요. 고프로. 옛날 말로 고프. 왜 그러냐니까 한경도 사람이에요. 근데 명태잡이배 이까바리 일본 말이죠. 이까는 오징어, 바리는 잡다. 예. 여름에는 오징어배를 타고 겨울엔 명태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 많이 죽어요. 지금도 사고 나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때 배가 작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타는 거예요. 게다가 이북에 친족이 있죠. 그러니까 약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랬대요. 배를 타면 이 널장이, 그러니까 가판 판자대기가 칠성판이라고. 칠성판 뭔지 아시죠? 예, 그 고인을 매장할 때 관에다 대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배의 가판이 칠성판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엄청나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오징어 물회의 역사가 거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면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먹을 게 없고 또 밥이라는 게 그때 귀하니까 한 덩어리 찬밥 가지고 가면 여름에 나눠 먹고 오징어를 그냥 회 썰어 갖고 버무려 먹던 게 물회의 탄생이에요. 그걸 관광객이 설악산 종합개발이 하면서 거기에 민박집이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서면서 설악권, 속초 해수욕장 뭐 이렇게 묶어갖고 서울 사람들이 대대하게 고속버스 타고 여행을 가기 시작한 70년대예요. 그때부터 물회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머구리집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 잠수부 하던 분이 하던 장사가 지금은 뭐 줄 서도 못 먹는 집이 됐죠. 거기 쓰는 생선이 지금은 생선의 흐름이 바뀌어서 거기서 잡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징어도 서해안에서 더 많이 잡힙니다. 오징어가 밑에서 움직이다가 먹이떼인 멸치가 이렇게 새우 같은 게 서해안으로 가면 글로 다 가버린대요. 동해안에 오징어가 더 귀해요. 그래서 오징어를 속초에 가면 꼭 드셔봐야, 오징어 물회 드실 곳이 어디냐면 오징어 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속초항에 있어요. 거기에 수복탑이라고 하는 뭐랄까 북쪽을 수복하겠다는 신념을 담아서 세운 건데 모자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안고 쥐고 북쪽을 향해서 가는 탑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오징어 난전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오징어 잡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좀 그래서 거기서 무허가로 오징어 회를 썰어 팔았대. 오징어 엄청 잘 잡히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허가를 해주라 그래서 거기서 모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 게 오징어 난전이에요. 모여있던. 지금도 임시 건물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폐쇄됩니다. 하나씩 폐쇄되고 물려주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없어질 곳이니까 가서 꼭 오징어 난전에 가서, 왜냐하면 5월 언젠가 개장하거든요. 그때 오징어가 그때부터 잡히니까. 그러니까 8월, 9월에 가면 좋아요. 왜? 오징어가 커요. 커야 맛있어요. 지금은 좀 작아요. 7월 정도 돼야 좀 굵어집니다. 그래서 꼭 가서 오징어회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까바리의 슬픔 저렇게 큰 배도 아니었답니다. 저게 그 아바이들 이까바리 하는 아바이들이 약주로 간과 위를 많이 상했는데 또 상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 저게 엄청나게 강한 빛을 쏴야 되거든요. 카메라로 옛날에 내 사진 찍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아사라 그러죠. ISO 400으로 셔터 후레쉬 안 치고 찍을 수 있대요. 저 광이 400, 그러니까 데이라이트 100이나 200 정도가 보통 햇빛 쏟아질 때잖아요. 낮. 저기 얼마나 세면 400 놓고 후레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안 흔들리고.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음식의 지역 정체성과 다시다에 대한 얘기. 어떻게 주세페 바로네는 손님에게 500원짜리 멸치를 5만 원을 받았나에 대한 내밀한 고백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뭐 농담 섞어서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다고 했던 것은 그냥 알아서 좀 삭혀 주시고요. 졸지 말라고 제가 강의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